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전격 취소돼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발표를 해야 됩니까? 양쪽이 동시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열받아서 일방적으로 안 만난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농협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한동훈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의대증원 관련해가지고 좀 문제를 좀 해결하자. 그리고 2025년도에 뽑는 신입생들은 뭐 그대로 놔두더라도 그 다음 해부터는 그렇게 좀 하지 말아달라. 이제 이렇게 절충안을 사실은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딱 일갈해서 필요 없다 이제 이랬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30날 만나서 공식 석상에서 좀 얘기를 좀 한번 할 것으로 얘기가 됐었었는데요. 이게 대통령실하고 한 대표하고 결론적으로는 추석 이후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그냥 연기를 일방적으로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한 게 바로 이제 추석 민생 챙기는 게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형식적인 얘기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저는 지금 이게 시즌 2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한동훈 당대표하고 그 대통령 측하고. 근데 사실은 한동훈 당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좀 세게 발언하던 게 당대표 된 이후에는 오히려 좀 더 줄어들어가지고 둘 간에 뭔가 모종의 서로 간 약간 선을 정해놓고 좀 플레이를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된 게 아니었나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의대증원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한동훈 당대표가 본인의 이 몸값을 좀 올리려고 하니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싫어하게 됐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도 싫어하지만 대통령 부인도 한동훈 당대표의 이런 활약을 싫어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고 이게 네. 이제 지금 벌써 나오는 게 의정 갈등에서 이제 당정 갈등으로 완전히 그렇죠. 갔기 때문에 용산과 국힘이 내분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주생 의원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두 아마추어들의 정말 그 실패 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으면 제가 여당의 대표라면 가능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 대해서 뭘 해보자 제안할 게 아니라 국회에 무슨 기구를 만들자 제안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2015년인가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 물론 우리는 이제 야당이었고 그때 박근혜 정부 시기였습니다. 그때 야당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풀기 위해서 국회에 사회적 대타협기구, 국민 대타협기구를 설치해서 논의해서 이것을 입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구성을 했어요. 그런 제안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의 모습 아닌가. 네. 그랬을 때 의료계에서도 나오고 의원들도 참여하고 시민사회도 참여하고 전문가로 참여하고 충분히 기간을 정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번지수를 잘못 붙여가지고 잘못 해서 당정을 통해서 뭔가 풀려고 했던 점이 저는 그 한동훈의 실력을 보여준 게 아닌가. 사전 조율도 했을 거고 또 날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깨졌다는 것은 쟁점 자체가 바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럼 왜 이것을 대통령실이 먼저 발표해 버렸느냐라고 하는 데서 석연치 않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변희재 대표. 그럼 두 사람의 갈등이 진짜 심각한 거냐? 근데 저는 뭐 여기 대해서 제가 시종일관 얘기하는데 한동훈이 윤석열을 완전히 반대해서 이 방향을 튼다는 거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한 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쇼를 한다. 예를 들면 뭐 노태우 전두환 관련해서 6.29 쇼 같은 걸 한다 했었을 때도 윤석열이 용인해주는 선에서만 쇼가 가능한데 윤석열은 그 한동훈이 하겠다는 약간의 쇼도 지금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좀 인기 관리 위해서 약간만 좀 충돌하는 척하고 이런 부분도 도저히 용납 안 되고 너는 그냥 내가 꾸르나면 꾸러 이렇게 나가니까 한동훈이 움직일 여지가 다 사라져버렸죠. 그러면 한동훈이 공격을 한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이 사전에 뭔가를 감지하고 대통령실도 좀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의제 정원 그러면은 뽑는 걸 좀 연기를 하면서 내가 좀 덮었을 테니까 대통령실이 용인해주면 이걸 국회 가져가서 내가 한번 다퉈보겠다. 이런 일종의 약속 대련으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너무 한동훈의 제안이 예. 그 누구도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제안을 해버려서요. 그러니까 올해는 2,000명 가고 내년에 어쩌고저쩌면요. 지금 올해 의사들 목숨 걸려 있는데 올해 2,000명 늘리면 그 자체로 시스템 바뀌는데 그 내년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이렇게 윤석열가 안 풀리면은 국회 차원에서 사실 사회적 타협 기구를 만든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 때, 성공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그 의사협회랑 천혜조 회장 있을 때 그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아직도 사실 따지면 유효한 거예요. 그 윤석열 정권이 안 지켜서 그런 거지. 당장이라도 이 국회의원 찬성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논의하기도 어렵고 별 가치 없는 제안했다는 얘기는 저는 이것도 좀 쇼로 좀 보이는 거예요. 또 의도적으로 공격했다. 저는 어떻게 솔직히 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제 뭐 아까 국회에서 하는 걸 제한할 수 있지 않냐 하셨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당대표가 국회를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당대표 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용산하고 이 당하고 간의 관계가 너무 애매하고 너무 이상해서 다들 그냥 불안하다 이 정도 얘기밖에 사실 안 나오고 있고요.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사실 당대표로서의 한동훈의 능력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뭔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한동훈이가 그립을 잡고 뭘 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뭔가 쇼잉을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생중계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중계를 한다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저쪽에 정부나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왜 하냐부터 그런 반응도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자신이 뭔가 옛날에 셀카 찍던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인기몰이 같은 걸 하고 싶어한 것뿐이지 현실적인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게다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동훈 당대표가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무슨 뭐 이렇게 권한을 주고서 뭔가 오케이를 해가지고 합의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쇼잉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싫은 거고 그렇게 따지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또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니까 사실 누가 제일 싫겠습니까? 이번에 한동훈 당대표가 되는 걸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말이 양떼에서 발언도 있고 문자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김건희 뭐 그 여사나 아니면은 그 남편분인 대통령이나 사실은 좀 껄끄러운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자면은 내지는 뭐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이 한동훈이가 이렇게 나서서 뭔가 합을 해보려고 할 때 이거를 제지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게다가 좀 전에 아까 이제 변희재 대표가 말한 것처럼 보세요. 의대 증원을 2026년도에 증원 목표를 벌써 4월 달에 밝혀놨는데 2025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부터는 하지 말자. 유예하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또 그 얘기를 해버리면 대통령실은 뭐가 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막 엉터리로 뭐 내지는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갔던 건데.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폭발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감정이 안 좋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내놓는 안도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번 기회에 그렇죠. 확실하게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자라고 했다. 아니 그거는 대통령은 사실 저는 타협하고 싶었을 거라고 봐요. 네. 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제대로 대응 안 해? 왜 얘를 놔둬?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가 거죠. 이제 바로 질문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정춘생 의원께 여쭤보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전화 노인변호사는 대답할 건데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간의 한동훈 지금 대표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 네. 그 감정이 굉장히 이제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잘 되는 걸 못 보겠다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생각이 이번에 만찬 취소하고도 연계가 돼 있다 없다 대답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상한 일은 모두 김건희랑 연결돼 있다. 예, 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김건희 여사랑 연결돼 있다. 이 얘기에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네. 있을 수 있죠. 연결돼 있을 수 있죠. 연관돼 네, 있을 네. 수 있다. 예. 노인 의심이 변호사 듭니다. 내피셜 네.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당연히 연결이 됐을 거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계속해서 뭐 VIP 1이 누구냐, VIP 0이 누구냐, VIP 2가 누구냐 얘기하듯이 모든 종류의 국정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여사님의 의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다라고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한동훈 당대표를 만난다, 남편분인 대통령이. 물론 그래서 이제 당하고 정부 간에 뭐 여러 가지 조율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국민의힘 요즘 지지율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타개하는 방식으로 추석 전에 이제 민심을 또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라도 보여주는 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 그 제스처가 필요하니까 하려고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감정이 상하고 가장 모욕감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한마디 하고 이건 안 좋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베베 꼬이는 거를 좀 깊숙이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이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을 하고 난 뒤에 대통령실의 실제로 집무실에서 별로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시고 이것은 이제 취재한 내용이니까 그만큼 지금 김건희 여사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충돌이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만찬 취소도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되어서 보면 대통령실을 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지금 가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변 대표. 아니 근데 무슨 충돌이 있었죠? 한동훈과 윤석열이 지금까지? 한동훈이 제가 알기로는 이 당대표 공약으로서 최상병 특검을 관철시키겠다 제3자로.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것 같은 그 메시지를 냈잖아요. 뭐 그때 문자도 공개하면서. 당대표 된 다음부터 그거를 얘기하는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단독 나온 걸 보세요. 자막에. 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예. 식의 보도는 나오는데 네, 예. 실제로 자기가 한동훈이 만약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부딪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윤석열 한동훈은 부딪히는 게 없고요. 상당히 많이 이제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런저런 이제 관계 정상화에 이거 맞지 않다는 아니 의견을 근데 낼수 저 있다. 내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한동훈이 약속한 부분들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안 얘기 지키고 말인데 있죠. 김건희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김건희 김자도 안 끝내게 했고 최상병 특검은 아예 포기했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식의 보도가 전 조중동식의 한동훈 띄우기라고 봐요. 실제로 네. 충돌을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은 그냥 한동훈을 마치 검찰 때 데리고 있던 하수인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한동훈이 마땅하게 대책도 없고 실제 끌려가고 있는 건데 마치 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진짜 싸운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그 마약 수사 관련 그 기자회견 할 때도 왜 한동훈 대표가 왜 침묵하고 있냐, 왜 입국닷하고 있냐, 이거를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마약과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선전포고를 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장관이 경찰의 수사권을 뺏어올 때도 시행령으로 개정하면서 뺏어올 때도 마약과의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했던 그 마약 수사를 보고를 안 받았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그게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지시를 했을 거고 잘하고 있다 그러면 뭐 굉장히 칭찬을 했을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외압이 있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그러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직 당 대표로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지난번에 그 최혜병 특검법도 당대표 도전하기 전까지는 공수처 수사와 관계없이 제3자 특검 추천이든 해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것도 하나도 진행이 안 돼.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발의 요건 10명을 못 모은대요. 여당 내에서. 네. 그래서 못하고 있어서 계속 그거를 니네들이 받아들이겠다면 민주당한테 하는 말이 니네들가 내라. 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의료 대란 부분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용산하고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듯이 누군가의 방해가 있거나 아니면 그 힘의 역학관계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장점이 뭡니까? 어쨌든 지금 국회의원들의 많은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10분 활용해서 던지는 거예요. 이거 국회에서 하게 하자. 예전에 우리 공무원 연금 개혁도 보면 국회에서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했더라. 여러 가지 첨예한 의견들을 조율해서 몇 개월 안에 만들었고 이걸 입법했다. 이런 것처럼 이 부분도 국회에서 풀자 이렇게 제안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안 되면 하지 못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제안도 할 수 없는 그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실망이네요. 용산하고 계속 갈등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지금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건데, 그 이제 4월 총선을 즈음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당대표 선거하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불거진 문제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관련해가지고 네. 한동훈 대표가 나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명확히 냈었었고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당대표 왜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네가 나서서 뭐라 그러니 정진석 실장이 막 그런 거 갖고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의대 증원 얘기를 자기가 페이스북에다 올리면서 난 이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내놔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권위에 대해서 계속 연거푸 도전을 또 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내놓은 것보다 더 좋은 제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되게 대통령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고, 대통령은 지금 아무리 의대 증원 문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파업을 많이 한다 해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라는 사람이, 내지는 본인이 그동안 이렇게 키워줬던 사람이 당대표 됐다는 거 가지고 갑자기 자기의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내용을 자기가 인기 영합적으로 제안했다? 이거 매우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그런 모양새이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제재를 못 해주느냐라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뭐 우리가 현상을 가지고 본질이 뭐냐 이렇게 이제 논쟁할 수 있지만, 노이면서 방송 전에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명절에 혹시라도 몸이 아프면 우리 병원 갈 데 있느냐, 네. 응급실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뭐 평소보다 응급실에 갈 경우에 자기 부담 금액을 얼마까지 늘린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완전 뿔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전 너무 기분 나쁜 게요. 솔직히 의사 파업 때문에 저희 요즘에 응급실도 못 가고 병원 제대로 일 못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 불편을 우리가 계속 참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오늘 기사가 났어요. 뭐라고 나왔냐?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수가를 200% 가산하겠다. 그다음에 추석 연휴 응급실 진찰료를 250%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갑자기 의사 증원에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 데서 의대 증원만 늘려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통당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제 추석 연휴 때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도 한계가 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건 맞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놓지는 않고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너네가 돈 많이 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혹시 주변에 응급실 한번 찾아가는 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직접 부탁을 받고 병원에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진짜 국립대학병원에 아예 응급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오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 응급실 가셔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119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전화를 해도 아무도 안 받아줘가지고 네. 제가 보람의 병원까지 가가지고 응급실 한번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제 당해보면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 우리가 세금 내는 이유가 이런 것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물어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것 때문에 중앙대 이상도 명예교수는 이것 때문에 당한다 하면 두고 봐라 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마당인데, 네. 이번에 이제 명절 때 이런 일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생기죠.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런 지금 사고 날 수도 있고요. 예? 교통사고 사고 날 날 것 수도 있고 같아요. 이제 예. 이동 과정에서. 이게 기존 진찰료가 4만 원이었던 상급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라면 지난 2월부터 150% 인상을 통해 현재는 10만 원을 내고 있대요. 네. 원래는 4만 원이었던 거를 10만 원을 내고 있대, 현재도. 그런데 이번에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는 14만 원을 내야 하는 셈이 되고, 이번에 추석 연휴 때는 이거를 100%로 또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이 나라에는 왜 정부에서 뭔가 한마디 정부가 말만 없습니다, 하면 네. 모든 게 이게 빅 이슈가 되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슈. 의료 문제도 터뜨려놓고 해결 안 하고는 결국 국민들 돈 더 내라 하고 아프면 갈 데가 없어지는 것. 코로나 네. 대응도 마찬가지죠. 예. 코로나 지금 대응도 코로나 하나도 너무 많이 없잖아요. 생겼죠. 그렇죠. 근데 대응 하나도 없죠. 약도 없고. 야, 이런 상황에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 참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지금 그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예. 수술을 못 받아서 그냥 그 요양병원으로 가는 사태가 지금 줄줄이 벌어지고, 이거 지금 거의 보도 안 해서 그런데 응급실만 난리라는 게 아닙니다. 중증 환자들 지금 거의 치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도 지금 이제 정기 검진이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수술 이게 그 시스템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병원들도 지금 그래서 고사 위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문의가 없어서도 그렇지만 수술할 사람이 없으니까 수술을 못하고 수입이 없잖아요, 병원 자체가. 그래서 문 닫고. 그러니까 지금 문 닫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지금 의협회장은, 물론 저는 의협회장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막 무기한 단식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강대강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여서 지금 그 속에서 피 보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진짜 네. 피를 보고 우리 완전히 새우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국립대병원 간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올 한 해만요 지금 한 500억 이상 적자를 봤다는 그렇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게 또 누구 돈을 다 넣어줘야 됩니까? 결국 국가 예산으로 메워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지금 내놓지 않고 국민들은 아예 이제 아프지 방치가 말라. 돼 있는 상황. 근데 네, 지금 아프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전문의들이 또 떠나면 전공의들이 빠지니까 이제 수술을 못하니까 전문의들이 사표를 내고 지금 지방에 그냥 요양병원으로 가버리는데 이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수술을 매일 하는 이 한마디로 숙련된 의사들인데 수술을 몇 달 안 한 다음에 또 들어온 이제 그 인프라가 다 무너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단기간에 회복이 안 될 겁니다. 지금까지 파괴된 것만 가지고도요. 이거 몇 년 안에 회복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갈 거예요. 아, 진짜 저는 병원도 그렇지만 제가 의사들 만나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주변에 의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이 문제가 아니다. 니네 이제 큰일 났다. 그 얘기를 저한테 맨날 해줘요. 왜냐하면 당장 내년부터 의대 증원 늘어나는 사람들 가르칠 데도 없죠. 교실도 없죠. 선생님들은 그 사람들을 수용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위에서 도제식으로 뭔가 가르쳐줘야 되고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가르쳐줄 사람이 위가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을 누가 가르쳐줘요? 그러면 인원식으로 따지게 되면 오히려 10년 동안 의료 공백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대통령은 나 끝까지 내가 이거 내놓은 의견을 절대 철수하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정치적으로 쟁점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지만 이 의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걸 정확하게 지적해서 아니면 아니다 맞다 어떻게 가자라고 제안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요. 최소한 언론의 기본 도리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제가 볼 보도를 안 때는 해요, 그 조중동은 은폐하고 보도를 있습니다. 안 해요. 이 환경을 지금 무너지는 의료 환경을 은폐하는데 급하죠. 지금. 기사를 안 써요. 그냥. 현대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뭡니까 적자액이 1,000억을 훨씬 넘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세상에.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가지고 이제 하기는 하겠지만 그건 뭐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모든 대형병원은 지금 뭐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 서비스는 아예 붕괴돼 있고 그렇죠.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면 윤석열 뭐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하는 게 자 그러면 수가를 2배, 3배 자가 부담 비율을 높이는 이런 방식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그러니까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보수 진보 이야기를 하고 따질 게 있습니까? 정말로 양심불량을 넘어서서 국가를 무책임하게 짓밟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정말로. 모든 피해는 다 왜 우리가 고스란히 안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예? 지금 현재 병원비도 얼마나만 열려가는데 병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자, 이런 그래서 걱정입니다. 올 명절에 특히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들,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는 분들 예방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우리 생명 지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국가를 믿고 있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은 치료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조심해서 자기 몸 자기 스스로 간수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한숨밖에 안 나오죠. 실제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죠.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지금 언론 여론의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만 보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시청자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 암 수술하고 정말 중증 환자를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 의사들을 보유한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급속도로 발전해가지고 그 소수 나라에 들어갔는데 지금 어느 상태가 가느냐. 이제 의사들이 제대로 된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사라져서 예. 그 후진국 무슨 의사들처럼 그냥 약만 주는 의사들만 남게 되는 이제 그런 사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쫄기탱님께서는 뭐 오늘 쇼츠에서 봤는데 집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와도 방송에는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습니다. 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이 국가다 만백성은 뭉치다 외쳐라 나라 팔아 먹는 놈들 끝까지 좀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 주신 분 계시고 마이선님, SK님, 푸르른 솔님 그리고 김동현님 모두 고맙습니다. 금동이 FPU 이호영님 덕분에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방송할 수 있고요. 지금 무려 2,6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인TV는 지금 몇 명쯤 들어와 있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제가 인사 말씀드려야 되죠. 네. 영친이들 노인TV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들 96만 7천 명 넘어서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 네. 우리 정준생 의원을 모셨을 때 그때 한 5, 60만 명 될 텐데 어쨌든 뭐
세월이 지나서 96만 명까지 넘어서고 아마 올 안에는 100만 명이 깜짝 될 것 놀랐습니다. 같은데. 보고. 그래요? 예, 예. 구독자 수 늘어난 거 보고. 그때 방송 예. 나왔으면 아마 네. 한 5만 명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방송 나오면 한 15만 명이 보실 아이고, 겁니다. 네. 어쨌든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주제를 좀 바꿔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 독도 관련된 조형물이 이제 완전 철거돼 버렸지 않습니까? 철거됐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춘생 의원이 엄청나게 활약을 했다라는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야, 그 말씀 드리자마자 마이선님이나 슈퍼챗을 보내주시는 분 계시고 아까 참 변희재 대표께 또 슈퍼챗이 온 게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분도 변희재 대표 엄청 응원한다고 글 주셨는데 저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정춘생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가 뭐 엄청나게 활약했다고 하는 건 너무 과장된 것 같고요.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었는데 저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한마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도 조형물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 웬 괴담이냐, 뭐 독도 지옥이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반박을 하고 있는데 괴담이라고 했을 때는 괴상한 얘기를 해서 선동을 한다고 그런 내용인데 이게 괴담이 아니에요. 너무 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독도 지우기가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하고 왔는데요. 좀 길지만 네.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광화문 역사, 잠실 역사, 안국역 역사가 차례차례 독도 조형물이 철거가 됩니다. 그뿐이 아니고 8월 22일에는 전쟁기념관 내 독도 조형물이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 독도 부근에서 일본 자위대함과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죠. 2023년 6월에는 국가안보전략책자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일괄적으로 삭제된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 보면 국방부 정신전략교육기본부제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또 기재를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외교부 해외안전 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제외 대한민국 공간으로 표기를 합니다. 2024년 5월에는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가 비난이 일자 정정이 됩니다. 2024년 5월에는 아까 얘기했던 광화문 역사 철거됐죠. 8월에는 잠실 안국 역사 철거됐죠. 8월 또 최근에 용산의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독도 방어 훈련인 동해 영토수호 훈련도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게 연희 2회 실시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또 실시를 안 해요. 그리고 좀 전에 기사를 봤더니까 보면은 서울 지하철 서울교통공사에 이어서 인천교통공사도 간석 오거리역에서 설치됐던 독도 포토존 이게 또 설치가 되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9월 초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기시다 총리를 위한 신기 보좌를 위해서 이걸 다 철거해 주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윤석열 정권의 지금 행태가 굉장히 너무너무 우려스럽다. 이런 것을 지적했던 거고요. 이런 부분을 다 되돌려놔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던 겁니다. 국회에서 하여튼 열심히 싸워서 네네. 이번에 기시다가 네. 실제 방문을 할지 말지 네네. 방문 안 할 가능성도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방문 무조건 합니까? 날짜가 안 정해진 거 보면 현재까지는 9월 6일, 7일 그 정도 방한 예정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기도 모르는데 일단 그래서 저는 독도 조형물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에 대한 지키자는 의지에서 국회 차원에서 국회에도 독도 조형물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평화의 소녀상 우리가 접근할 때도 국회 결의안을 통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독도 조형물을 설치하자 그런 결의안을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변 대표 만약 기시다 이번에 올 때 그냥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한 반대도 할 것이고 어떤 내용으로 조약에 준하는 뭔가 협정서를 만들었다 공개하라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지금 있는데 일단은 이제 좀 문 밑에서 나온 얘기는 독도 관련 선언 하나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 예, 이렇게까지 지금 이 다 팔을 독도에 깔아주고.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기시다랑 왔을 때 독도에 관련된 무슨 공동관리 선언 같은 거를 내놓으려고 이런 사전정지장과 발언이 아니냐 그러는데 최근에 그 독도 훈련을 오래 안 하다가 이제 하도 욕을 먹으니까 비공개 훈련을 했다 그러는데 원래 이 군사 훈련을 비공개로 한다는 얘기는 정말 실전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비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번 훈련은 한마디로 그냥 한 바퀴 돌았어요. 네. 이 경비정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대로 똑바로 훈련을 안 하는 걸 우리 국민들에게 감추려고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저도 좀 이게 일본하고 뭔가 이 위험한 지금 거래를 하는 게 아니야 하고, 만약에 독도를 이렇게 분쟁 지역을 공동관리 어쩌고 하게 되면요, 자주 더 충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충돌하게 되면 될수록 일본 이거 가지고 이제 국제 분쟁화 시켜가지고 사업재판소 가게 되는 그 수순으로 갈 위험성이 지금 다분해 보이죠. 기시다가 연임 도전을 포기해가지고 다음 달 말이면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온다고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무엇을 우리나라에게 주겠다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까지 심기부자까지 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기시다하고 우리 대통령을 만약에 다음 달에 만나게 되면 12번째 만나는 거래요. 네. 대통령하고 기시다하고 만나가지고 12번이나 만나서 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중에 우리한테 유리한 게 하나라도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시다는 제가 봤을 때 기시다가 다 인기가 없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 챙겨갔죠.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뽑을까 안 뽑을까 다 뽑아가가지고 또 미국에서 그렇게 밀어줘가지고, 사실 일본으로 따지면 일본의 많은 국익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인데 왜 인기가 없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을 정도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는 지금 정춘생 의원이 읽어주신 독도지역의 내용만 쭉 들어보더라도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일관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행보를 지금 한 건데요. 이번에 기시다가 왜 오는지를 물어보니까 한일 관계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성과들을 정리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온다는 겁니다. 근데 기시다가 지금 그 총리한 다음에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한 거는 독도 뺏어가기, 그다음에 역사 지우기 이런 것밖에 사실은 후쿠시마 없었잖아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같이 했던 것들이 계속 자기가 임기 끝난 다음에도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점검하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왜 있는지 점검받아야 모르겠어요. 되죠, 우리가? 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그게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푸른 솔님께서는 나라가 급속히 망해가는데 망해하는 게 보이는데 아무도 대통령을 끌어내릴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셨고요. 조국 혁신당 기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기시다 그러네. 입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지 이렇게 이제 라이언님 주셨고요. 야, 그리고 이제 정춘생 의원님 활동 최고다 이런 글도 주셨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조관찰자님은 국립중앙도서관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 조형물도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이제 기자들이 지대해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하철 역사 전쟁기념관은 사라졌지만 다른 국가기관에도 사라졌다고 하는 이 소식도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네, 것 저희도 그거 같고요.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까? 네, 알아봐 주세요. 알아보고 있죠. 그러면 완전히 지우고 있다는 것은 네. 우리가 아직 올- 보도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아니 게다가 있을 지금 수 있어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것 중에 사도강산 지금 문제 생겼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유네스코 올라가는 거, 제7광고 문제도 지금 이상하게 해결되고 있죠.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날고 싶은 닭 푸드등님께서 빨리 좀 끌어내려 주세요.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조국 혁신당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네. 조국 혁신당이 저희가 자 총선 공약 네. 지킨다는 좀 의미에서 지켜주세요.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교섭단체 협상의 만들어서 힘을 가져야 하니까 아이고. 모든 걸 지금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을 못 발휘하고 있습니다.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이제 이렇게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한 다음 주제는 깜짝 놀랄 만한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미디어워치에서 만들어 놓은 공문을 하나 봤습니다. 자, 동양대학교 교무처장에게 미디어워치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이 내용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진중권 씨는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서울대 미학과에서 석사를 받은 게 전부인데, 이미 11년 전에 저희가 진중권의 석사학위 논문을 조사해서 한 95% 표절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20% 넘는 표절을 하는데 진중권 씨는 그냥 95% 표절이고, 러시아의 그 유리 도트만의 논문을 그냥 통째로 베껴버리는 그냥 95%. 그래서 이거는 뭐 검증이 뭐고 할 수 없는 수준에 그냥 딱 표절 걸렸는데, 이때 이제 진중권 씨가 동양대로 교수로 가요. 우리가 잡았을 때. 근데 사실은 그때 정경심 교수가 추천해서 이제 이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 그러면서 사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교수한테 감사 인사를 하면서 동양대를 위해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조국 교수하고 정경심 교수가 좀 어려워지니까 그때 특히 이제 표창장 위조 건이 이제 발생하는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나는 표창장을 준 기억이 없다. 요거 하나 가지고 이제 위조라는 걸 진중권 씨가 앞장서 가지고 한마디로 근거 없이 막 떠들어대고, 아직까지도 사실 표창장 위조한 근거는 증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아주 정경심 교수를 막 두들겨 패고 막 어마어마하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진중권하고 최성해 총장이. 근데 그러다가 최성해 총장이 가짜 박사기가 걸려버려요. 학위가 5개인데 석사 2개만 진짜고 나머지 박사 3개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총장이라는 사람이 표창장 가짜라고 그렇게 난리쳤는데 자기 박사학위가 3개가 가짜여서 최성해 총장이 쫓겨나요. 그 대학에서. 그러면서 진중권도 안 그래도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문제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자기 박사학위도 없는데 석사 논문까지 표절하니까 같이 이제 그 대학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최성해 총장이 도양대 총장으로 다시 들어오고 최성해 총장 들어오자마자 진중권 씨가 다시 또 교수로 부임했는데 이 재밌는 거는 최성해 총장 들어오기 전에 도양대 총장이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으로 갑니다. 사학재단 이사장이라는 거는 사학들 자체가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사실상 준재벌인데 거기에 돈 창구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도양대라는 거는 이제 지방에 좀 한직이 있기 때문에 이 도양대 총장 정도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도양대 총장밖에 안 돼? 그러니까 도양대밖에 이 근무를 안 했던 사람이 사학진흥재단 이사장 가냐? 이 인사에 최성해 총장과 진중권 그리고 아마 김건희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 둘이 어쨌든 이 사람을 꽂아놓고 도양대와 이 도양대 교수로 이제 다 부임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거는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더군다나 진중권 씨는 이제 누가 봐도 윤석열 정권의 거의 나팔수 역할하는 이 논객, 뭐 좋게 얘기하면 논객이 아니면 어용 논객인데 그렇게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진중권 이 사람의 표절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11년 전에 서울대 미학과에다가 표절을 제보했을 때는 진중권은 공인이 아니어서 검증 안 하겠다는 게 서울대 미학과의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도 제가 볼 때 진중권이 어떻게 공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 거의 김건희까지 포함하고 한동훈까지 포함할 때 이 사람들을 거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의 상황 역할하는 지식인 아니겠어요? 이런 공인이 박사학위도 없고 이 석사 논문은 이 95% 표절률인데 이걸 갖고 계속 교수한다. 이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제가 도양대에다가 이 제보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제보하면 심사를 하나요? 심사를 해야 되죠. 근데 다만 서울대처럼 그러니까 이 논문 표절대에서는요. 재직하는 대학이나 논문 발행한 대학이 할 수가 있는데 서울대가 안 해버렸기 때문에 도양대가 해야 되는데 안 하죠. 도양대가 공인이 아니라고 또 이제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감시를 해야 돼요. 할 수 있도록. 근데 왜 진중권 교수는 다시 동양대에서 다시 부른 거예요? 저는 저기 최성해 총장이 자기가 다시 취임한 지 97일 만에 지금 불렀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지금 광운대 무슨 뭐 어떤 이상한 책임 교수인데 교수였었죠. 왜냐하면 이제 네. 이 박사위가 없기 때문에 교수를 할 수가 없어요. 교수할 수가 없는데 동양대 쪽만 이제 정교수로 해주기 때문에 도양대에 가서 일단은 털을 잡고 그리고 최성해 일가 자체가 사실은 그 윤석열 쪽하고 굉장히 가까운 쪽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저는 진중권 교수가 거의 도양대까지 간다는 얘기는 결국 그 윤석열 지지하는 그 줄 서 있는 세력에서 한마디로 인사권도 휘두르고 뭐 농객이나 뭐 지식인들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권력의 완장을 차려고 들어간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자막으로 본지 동양대 진중권 학위 논문 표절 혐의 제보 이렇게 했는데요. 본지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워치. 미디어워치가 이제 동양대 진중권 학위 논문을 실제 좀 검증을 해달라라고 이제 보냈고요. 지금 이제 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실제 부임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결정 났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 났어요. 이사회 정교수로 부임을 결정 났고 예. 이제 이 이번 학기는 수업이 지금 아직 8월이잖아요. 예. 할 수 있고 하여튼 이 정교수로 결정 났습니다. 뭐 대학 이제 개학은 뭐 9월 내일부터 네. 내일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져서 좀 석연치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지금 이야기를 이제 조금 제가 돌려서 오늘 그 대통령실에 직접 방문하셨죠 정춘생 의원. 아, 네네네. 예, 그래서 네네. 이제 김문수 지명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하라 이렇게 네네네. 이제 야칠당이 같이 네, 같이 갔습니다. 저걸 했던데 네네네. 우리 자료 사진 지금 준비돼 있을 텐데요. 네네. 오늘 가시니까 접수는 받아줍니까? 지난번에는 청문회관에서 제가 문제 거기 있으니까 가서 엄청 화가 나서 왔는데요. 이걸 맞아요.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는 간판이 없어요. 예. 간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이 민원 접수하러 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야육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고 경찰의 안내를 따라서 한참 걸어서
갔는데 횡단보도를 건너 갔는데 거기 국방부 사무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 민원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순회해서 갔는데 우리는 여기 대통령 그 민원을 안 받는데 건너서 가래요. 갔더니 그러니까 경찰들도 엉터리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갔더니 간판도 없는 사람들이 그 부스 안에 뭐 몇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원 접수 여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원 접수 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아무도 듣는 척도 안 하고 보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의원들 거의 10명 가까이 갔는데 아니 우리 민원 접수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전화 통화해 보겠습니다. 계속 모른 척하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한 40분 동안 실랑이 하다 왔거든요. 자, 거기가 그럼 민원실입니까? 어떻게 경비실입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게? 민원실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말해드릴 수 없대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대통령실 가서, 주변에 네. 국민이 접근해서 자신의 그래서. 억울한 사정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를 안내준 경찰분한테 여기가 민원실 맞긴 맞냐. 그래서 했더니 일반 시민들이 시위하고 접수 여기다 하고 간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근데 민원실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내 간판이 표지판이 없어요. 아예 없고. 표지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어요. 공무원들이. 아니, 원래는 근데 정상적이면 뭐 정무수석이나 나와가지고 당연하죠. 받아가는 게 원래 그것도 기대를 안 했지만 그래서 김주영 의원님이 정무수석을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전화를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가 민원 접수하러 왔는데 이거 받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알겠다 통화를 해서 의원님이 또 누굴 보낸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시죠. 했는데 한 우리가 40분 동안 기다렸어요. 야. 겨우겨우 그리고 전달해주고 왔는데 이게 전달을 안 할 것 같아요. 받기만 할 것 같아요. 김종혁 의원이 이제 김포갑 지역구고 과거에 홍철호 의원도 김포에서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그래서, 서로 아는 예, 사이니까 예, 이제 예. 전화를 해서 네네네. 직접 서류 접수를 받으라고 했는데 네네네. 아무도 안 나왔다. 예, 아무도 안 나왔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완전- 있는 그 민원실이라고 생각되는 공간에서 네, 직원도 공간에서. 네. 그냥 본적 많죠. 우리 무시하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거기서 자괴감을 느꼈는지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듣는 척도 안 하고. 이게 용산으로 옮겨서 제가 이쪽은 제가 모르겠는데 원래는 청와대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저 같은 시민운동가가 가서 해도요 나와요. 받죠, 나와서 당연히. 받아가고 네, 네. 당연하죠. 그게 접수 줍니다. 정상입니다. 그리고 예. 안 나오게 되면요 그쪽에 이제 청와대 그 춘추관 거기 들어가면은 이 비서관실 다 비서실마다 이렇게 있어요 함이 이제 걷다가 넣어도 되고 모든 이게 전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거든요 그 통로들이 이걸 다 없애버렸나 보네. 예전에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그게 이제 해당 부처로 내려갔다가 또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서 경로를 밟아서 오는데 접수 자체가 안 된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접수가 된다 안 된다 이 문제 이전에 국민이 가져가는 민원도 접수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대통령실 민원실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 없애버리지. 뭐. 용산 대통령실의 한 주소를 예. 진짜 저기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되고 나서 지금 한 아. 5개월쯤 지났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엄청 뭐라고 하면 또 국회의원 갑질한다고 할까봐 예. 소리는 좀 질렀지만 이게 아니 어떻게 야당의 의원 10명 가까이서 왔는데 어떻게 민원도 안 받아주십니까? 이런 얘기는 막 소리 지르면서 했거든요. 야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현 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 혹시 보좌진이 따라가면 그런 거를 영상으로 좀 찍어가지고요. 사진은 좀 사정하는 거 있습니다. 제발 좀 받아주세요. 사진은 찍었습니다. 받아주세요. 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그 사람도 공무원이잖아요. 네 시키는 대로 근데 했겠죠. 너무 좀 네. 죄송한 말이지만은 야칠당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러는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엉터리를 대응하게끔 그냥 놔두시나요? 왜 이게 그렇죠. 대응이 안 되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어쨌든 계속 호소를 했는데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반 네네. 국민도 아닌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7명이나 가가지고 그러니까 7명도 갔겠죠? 더 갔죠. 네, 더 많이 갔죠. 네네네네. 그 야칠당이 간 거잖아요. 뭐 한 당 하나만 간 게 아니라. 네네. 근데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이것들 민원실을 통해서 겨우겨우 전달하고 이건 좀 너무 모양새도 웃기고 지금 너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기서도 이제 구호를 외치고 다 했죠. 외치고 다 했죠. 발표하고 예, 예. 또 성명도 또는 설명도 기자들한테 했는데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네네. 그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이제 응대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나이브하게 내지는 너무 점잖게 응대하신 게 아니, 아니냐. 이제 잘 국회에 몰랐죠. 와서- 어처구니 없이 당해버린 거지 가서. 와서 할 거다 국회에 와서 와. 싸우자. 네, 국회에 와서 싸우자 했죠. 안 아니 나온다, 지난번에 안 나온다. 지난번에 그래서 그 과방위 의원들 그 방통위 그때 현장 조사 갔을 때 저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가열차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한달 추정력이 전에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민주당의 저 그게, 김수원 일선에 와 있는 그러니까 한국 네. 공무원을 대상으로 막 이런 게 의미가 그렇게 하기가 예, 어려워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참 착하네. 오히려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 싸우죠. 다른 뭐 비서관이나 야, 행정급이로. 민주당 법사위원들 갔을 때도 안 받아갔어요. 예, 네. 그때는 또 밖에서 아예 막아가지고 막아서 거기서 전현희 의원이 쓰러지고 이렇게 거기 나에서 그래서 몸싸움을 했단 몸싸움까지 말이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너무 지금 점잖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몸싸움은 하지 않고 문은 열어줬는데 가니까 아무도 응대를 그러니까 안 해. 이게 서로 뭐가 들고 도대체. 있다가 있을 수 있는 근데 일인가요? 이게 지금 노영희 변호사 지적을 국회의원들이 지금 용산에서 저렇게 대응하고 있는 거를 네. 잘 판단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죠.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그래서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차라리 뭡니까, 현장에서 이게. 카메라를 수행원들이 가지고 들어가서 네, 네,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죠. 바깥에서 피켓팅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니 무슨 것은 시민단체 일반인이 제가 가서 사람 그 앞에서 시위하는 것보다 못하게 그렇게 하고 오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왠지 잘못한 것 같아요. 아 정말 답답하네. 민원실 안에서 아유, 아쉬워서 하는 네, 네, 이야기고요. 네, 네. 민원실 안에서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여주는 반응을 네. 얼굴은 이렇게 벌러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보이게 네. 하지만 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국회의원들, 국민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보면 엄청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네, 네, 네. 한 번 더 가십시오. 내일 다시 네, 다 네. 모아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국회 네. 차원에서 항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이 어떻게 행정부가 지금 입법부에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응대를 합니까?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이럴 때 강력하게 항의하고 특히 국회의장에게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대통령실 이따위로 그래야 행동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네, 되는 네, 거죠. 네,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순하고 이렇게 날부하고 왜 그래요? 나 이해가 안 근데 가네. 저기 민원실에 있는 분들은 다 늘공들, 어공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늘공어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오달하니까. 나왔던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야 근데 일반 국민이 가서 한 거랑 똑같이 그냥 그러진 당하고 않았고요. 왔다? 아니 그러진 않았고요. 계속 소리를 막 하긴 했는데 거기 하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무의미하겠더라고요. 자, 홍철호 수석은 나오긴 나왔습니다. 나왔죠. 안 나왔고 아무도 지시도 안 했고. 아무도 안 나왔다는 그리고 거기 어쨌든 그 김지영 민주당 의원님들 많이 계셨고 해서 어쨌든 거기서 남들이 정리해서 오긴 했는데 오는 길에 굉장히 이게 뭐지 이런 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수치심을 네. 느끼고 아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의 대접이라는 그렇죠. 생각을 이제 했으면 그게 제일 문제죠. 정말로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네네. 아예 임명하면 바로 탄핵이다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 결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뭐 일단은 그 임명 철회,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오늘 또 그 오늘 기한으로 해서 재선부 요청을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내일 아마 임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장관으로서 기간 내에 뭐 위법적이거나 뭐 불법적인 뭐 했을 때 탄핵 그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지금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임명해도 탄핵 소추안을 내려면 그게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 소추안 거니까. 내려면 예. 바로 그게 필요하다니까. 그렇죠. 그렇게 위법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진숙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박문진 이사 선임할 때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탄핵안을 예. 냈으니까 아, 그래서 보고 제가- 여기는 어떻게 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저는 환노위원도 아니고 저는 예. 같이 하자 해서 가서 저기 했던 건데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그 권익을 지키고 그리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그런 임무를 하라고 한 직책 아닙니까? 근데 반노동 원사를 엄청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뭡니까 그게 저기 그 뭐가 폭탄 뭐 저기 손해배상 폭탄을 터뜨려야 된다. 예. 그리고 최대한 민사소 예. 몰을 끌어서 가장 폭탄을 일으켜야 노조들한테, 된다. 예. 노조는 뭐가 약이다. 이러면 예.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을 어떻게 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 소원으로 돼야 되나? 예. 왜냐하면 배치되잖아요. 배치되는 인물들을 계속 임명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그 탄핵 소추안 내려면 이 지위에서 위법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소추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헌법소원을 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왔거든요. 노영 변호사께 하나 여쭤보면 지금 이제 뭐 임명된 국무위원 장관을 탄핵하려면 위법 사유가 발견돼야 된다는 것인데 뭐 발견돼야 해야죠, 된다는 행위를. 것이 결국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영토 주권에 대한 것 또 독립운동에 대한 이런 발언이 이게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였어 임명이 되자마자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탄핵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해버려도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습니까? 아니 탄핵안만 소추하면은 직문 정지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헌재에서 결정이 나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그 직문은 정지가 예. 되니까 이제
기각이 되거나 뭐 이제 잘못되면은 이게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6개월 동안이나 뭐 이 동안에는 사실은 일을 못하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위법 사항도 없는데 막 억지로 한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는 답답한 거죠. 심정, 뭐 하고 싶은 심정 충분히 예. 이해하나 이진숙 같은 경우는 임명되자마자 박문진 이사 선임, 그러니까 2인 체제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사유로 해서 했던 거고 지금 노동부 장관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태예요. 또 장관이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걸 핑계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소추안을 그렇죠. 내야 되는 거지. 예. 그 전에 발언의 행위는 해당 사항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네네. 그런 내용은 이제 잘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새벽강가님께서 변 대표께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평소에 이제 김문수 지금 이번에 장관 후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한 말씀 이렇게 질문을 좀 하라고 하는데 김문수 계속 저 방식으로 가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오히려 친일로 앞장서서 정말 국가 정체성 전체를 계속 흔들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대권 행보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뭐요? 대권 행보로 지금 대꺼낸 거요? 한동훈이 지금 이 이재명 대표하고 이 양자 지지율에서 이 더블 스코어로 폭락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지지율 한번 2, 3% 따라 붙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왔는데 이재명한테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이제 이러면은 야 좀 바꾸자 된다 해가지고 오늘 아마 보수 유튜버들은 전부 다 이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가 거의 60% 70% 대권 주자로 지금 지지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머릿속에는 노동부 장관보다는 대권 주자라고 해서 행보를 아마 과감하게 무슨 해서 말이야.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러면 청문회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보수 진영 보수정에서는 극우 쪽에서는 엄청나게 오히려 올라왔죠. 잘했다 이렇게 지금 보수정에서 엄청나게 인기 올라왔죠. 뜨고 있습니다. 예. 야 이게 이해할 수 같은 이해할 수 국민이 없네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김문수가 저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보수의 정체성을 소신 있게 반론했다는 게 지금 보수 진영의 입장이죠. 일본 국민이 되는 게 보수의 소신이다. 이것도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뭐 하나하나 디테일한 건 모르겠는데 예. 근데 사실 예를 들면 이제 한동훈과 비교했을 때 예.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에서 볼 때 왜 맨날 진중권 저 뭐 김경리 이러냐 이런 대비를 했을 때는 야 김문수가 진짜 보수다 이런 여론 확 불어일으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